조용한 비, 미야시타 나츠. 머지않아 터질 것 같다고 예상은 했지만 설마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대표가 웬일로 아침부터 있다 싶더니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선언했다. 올해를 끝으로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은 기본급 한 달분, 너무 갑작스러우니 거기에 한 달분을 더해 다음날 월급날에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다니 제법 기쁘지만 점심때가 지나 회사를 나왔을 무렵에는 이미 그쳐서 길에도 쌓이지 않았다. 집 근처역에 내려 걷는데 구수한 냄새가 은은하게 나서 나는 찬바람을 맞으며 걸음을 멈췄다. 역 옆의 파친코 가게 뒤편 주륜장에 붕어빵 가게가 있었다. 마침 따뜻한 것이 먹고 싶던 참이었다. 조립식 건물이었고 창고보다 크기가 조금 더 큰 정도의 가게였다. 그러고 보니 역 주변에서 붕어빵을 먹으며 다니는 사람을 종종 목격하곤 했다. 이 가게에서 파는 붕어빵이었나 보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워서 귀와 코가 아팠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고개를 움츠려 바람을 견뎠다. 붕어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리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서없이 생각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얇은 종이로 싼 붕어빵을 받고 돈전을 세어 건넸다. 막 구워져 나온 붕어빵은 얇은 종이 너머로도 뜨거웠다. 얼어붙은 양손으로 감쌌다. 집에 가면서 먹기로 하고 가게 앞을 떠났다. 한 입 먹고 나는 어라 하고 멈춰섰다. 맛있다. 다시 한 입 먹었다. 뭐야, 이거 맛있잖아. 그것도 엄청. 나는 가게로 돌아가 닫힌 창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유리 너머에서 철판을 닦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거 맛있어요.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이래서야 유아 수준이다. 2살 배기의 어휘다. 그래도 여자는 검은 자위가 큼지막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볼을 발갛게 붉히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7시였다. 오늘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자 배 주변이 근질근질하니 웃는 것도 같고 우는 것도 같은 묘한 기분이었다. 아침인데 신체 감각으로는 오후 4시를 지난 것 같았다. 오늘은 회사에 가서 남은 일을 처리한 다음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상하게 멍해서 그냥 다 귀찮았다. 저 먼 곳에 무언가, 뭐였더라?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뭐였더라?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붕어빵이다. 그래, 상상 이상으로 맛있었던 그 붕어빵, 그리고 의지가 강해 보였던 여자. 지금부터 회사에 가서 전화를 몇 통 건다. 책상을 정리한다. 그러면 끝이다. 집에 오는 길에 그 가게에 들르자. 생각만 했을 뿐인데 몸이 가뿐해졌다. 해가 바뀌고 바로 일자리를 찾았다. 나도 이렇게 빨리 구할 줄은 몰랐다. 예전에 다니던 대학 연구실에서 조수를 찾고 있었다. 지원했더니 지금은 강사가 된 선배가 반쯤 연줄로 채용해 주었다. 다만 비정규직으로 취급되어 직책도 연봉도 낮았다. 실제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잔업이 적고 출근 시간은 자유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학창 시절부터 밤에 약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새로 찾은 직장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먼저 퇴근했다. 교수의 비서는 9시 정각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10시, 11시에 출근했는데 그런다고 문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늦어도 8시, 이르면 7시 전에는 연구실에 들어갔고 그만큼 일찍 나왔다. 조퇴하거나 외근을 나갔다가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오후 3시에 일을 마치고 나오다니 기분이 최고였다. 붕어빵 가게는 인기가 좋았다. 나보다 먼저 온 손님이 항상 있었다. 나 다음으로도 왔다. 여자는 매일 바쁘게 일했다. 학생들은 그녀를 고요미짱이라고 불렀다. 고요미 씨라고 부르면 어른이었다. 고요미짱, 내일부터 중간고사란 말이야. 하고 투정을 부리는 고등학생이 부러웠다. 나는 단골 손님들 틈에 섞여 붕어빵을 사고 짱이 든 씨든 좋으니 이름을 불러보고 싶다는 소소한 소망을 품고 겨울을 보냈다. 매번 고마워요. 고요미 씨가 붕어빵을 얇은 종이에 싸서 건네며 내게 말했다. 겨우 그뿐인데 체온이 2도쯤은 상승한 것만 같고 가슴에서 아기 사슴 밤비가 튀어나오기라도 할 듯 기분이 들떴다. 웬일로 다른 손님이 없었다. 괜찮으면 민들레 커피 드실래요? 고요미 씨가 말했다. 고요미 씨는 가게 안에서 다리 3개짜리 접이식 의자를 2개 가지고 나와 펼치고는 내게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더니 주전자에 담긴 커피를 냄비에 조금 덜어 가스레인지로 데웠다. 김이 아른아른 피어오르자 커피를 컵 2개에 따라 밖으로 나왔다. 붕어빵을 든 채로 여전히 서 있는 나를 보고 여기 앉으세요 하고 웃으며 의자를 가리켰다. 바쁘신 건 아니죠? 고요미 씨가 그렇게 물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바쁜 사람은 붕어빵을 사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얼른 먹지 않으면 맛이 완전히 변해버릴 거예요. 이거 민들레 커피예요. 커피를 내밀기에 얼마인지 묻자 고요미 씨는 부침성 좋은 미소를 짓고 손을 저으며 괜찮아요 괜찮아. 나도 마침 쉬려고 했으니까 같이 마셔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고요미 씨와 처음 이야기를 나눈 오후였다. 벌써 봄이 지척에 다가왔다. 해 질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터라 주륜장에는 사람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자전거가 지나가고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이 걸어갔다. 방금 같은 기회였는데 나는 기쁨보다도 긴장이 앞선 괴로운 기분을 느끼며 안정감 없는 의자에 앉았다. 그럴싸한 말도 할 주제가 못 됐다. 앞에 앉은 고요미 씨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잘 먹겠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 붕어빵을 크게 깨물었다. 나도 모르게 말했다. 맛있네. 고요미 씨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가슴을 펴고 작게 외쳤다. 그렇죠? 고요미 씨가 이름을 물은 것은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였다. 이름을 물어봐 주어서 기뻤다. 괜한 소리까지 해버렸다. 유키스케, 보통 유키라고 불리지만 어떤 한자를 써? 가다의 행에 돕다의 조를 써서 유키스케. 흔하지 않은 이름이네. 그렇지. 가다도 돕다도 흔하게 쓰는 한자지만 유키스케는 잘 없지. 나는 솔직하게 덧붙였다. 사실은 아버지가 잘못 알고 지은 거야. 잘못 알고? 아버지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 단 신문소설만은 예외다. 빠뜨리지 않고 읽는다. 습관 비슷한 것이다. 시시하거나 조금 난해하더라도 읽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직 젊었을 때 연재를 시작한 소설을 읽고 아버지가 완전히 흥분해서 이건 내 이야기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알아. 이 주인공은 나야. 어머니가 신문을 넘겨받아 읽고 전혀 다른 사람 같다고 하자 맹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잘 읽어보라고. 나이도 경력도 환경도 다르지만 나야 라며 고집을 부렸다. 그렇게 다르면 다른 사람인 거지 라고 하자 아버지는 나야 영혼은 나라고 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주장했다.
영혼을 발음할 때 힘이 너무 들어간 나머지 여여여 영혼이라고 말을 더듬었다고 지금도 종종 놀림을 당한다. 어머니는 어쨌든 진지한 표정을 꾸미고 알았어, 이 주인공은 당신이네 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신문소설은 까맣게 잊은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였는데 태어난 아들에게 그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붙였다. 그것도 잘못 알고. 유스케라고 읽는 것이 옳았다. 아버지는 멋대로 유키스케라고 읽었다. 그래서 유키스케가 되었다. 초반에 읽는 법이 똑똑히 쓰여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말했다. 그렇다고 유스케였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읽었구나, 그 소설. 응. 재미있었어? 고요미 씨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고 할까. 소설의 주인공은 아주 대담무쌍했다. 반면에 아버지는 비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어머니가 증언했다. 엇나간 적 없는 아버지에게 유키스케는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훌륭한 이름에 짓눌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무례한이 되지는 못했다. 아마 부모님이 다소 과부호하며 키웠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태생적으로 다리에 마비가 있다. 늘 목발을 사용한다. 눈색이 좋았어. 시간이 흐른 뒤 고요미 씨가 말했다. 주륜장 응달에 민들레가 필 무렵 우리는 이따금 저녁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다. 처음 우리 가게에 왔을 때 유키 씨의 눈 잊을 수 없어. 색이 반반씩이었어. 색? 무슨 색? 나는 하이라이스를 먹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고요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들여다보듯이 상반신을 내밀었다. 가을밤 같은 색, 차분함에 눈이 비쳤어. 빨려 들어갈 것 같았어. 그리고 잠깐의 망설임, 목발을 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남은 절반은 포기의 색.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무언가를 포기한 적은 결코 없다. 겨우 그 정도로 포기할 거라면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포기를 아는 사람이란 것을 바로 알았어. 그런 사람을 쭉 봤으니까. 포기할 줄 아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요미 씨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짚히는 것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초등학교, 아직 저학년 때였다. 수업 시간에 지구의 자전을 배우고 나는 이과 교실에 나가려고 했다.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을 멍하니 상상하다가 멈춰섰다. 지구가 돌고 있다. 무심코 다리 아래를 보았다. 목발을 꽉 움켜쥐었다. 자전에 대해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말의 의미가 긴박하게 느껴졌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은 지표가 시속 1600km 이상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다. 음속보다 빠르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다. 초속 463m. 지금 이 순간에도 1초 동안 463m의 빠르기로 내가 돌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엄청난 공포가 몰려왔다. 귀가 윙윙 울렸다. 멈춰줘. 누가 지구를 좀 멈춰줘. 소리내지 않고 외쳤다.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무릎을 꿇고 토했다. 고열이 났다. 지구에 달라붙듯이 여드레나 알아누웠다가 9번째로 맞은 아침. 이불 안에 누워 천장 나뭇결을 올려다보며 지구의 회전을 멈출 수는 없다고 수십 번째로 생각했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잊자. 이제 생각하지 말자. 그러자 열이 내리고 구역질과 이명도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가 아니게 되었다.
온몸을 코뿔소나 하마의 두껍고 딱딱한 피부로 철저히 감쌌다. 나는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겠다. 누군가 내게 타격을 준다 해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자 조금 강해진 것 같다고 초등학생이던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포기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다 망치고 말아. 포기에 익숙해져서 지배되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거든. 내 주변 사람들도 지금은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 고요미 씨가 차분하고 덤덤하게 말했다. 가족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유키 씨는 괜찮아. 그 사람들과 눈이 다르니까. 정말 그럴까? 나는 사실은 포기했어야 하는 것을 지구의 자전에 떠맡긴 채로 살아남았을 뿐이다. 어머니가 오셨다. 부동명왕 잿날에 친구분이 거리 공연을 한다고 했다. 부동명왕을 모신 절은 우리 아파트에서 2분 거리에 있었다. 어젯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일찍 갈 테니 차라도 마시자고 했다. 솔직히 어머니와 차를 마실 마음은 없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다. 품위 있는 연보라빛 니트를 입고 역에 내린 어머니는 평소보다 생기 넘쳐 보였다. 한껏 꾸미고 가서 공연하는 친구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멋지게 꾸미고 가면 왜 친구가 힘이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제나 잘 모르겠다. 어머니에게는 내가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묘한 명랑함이 있었다. 갑자기 고요미 씨의 붕어빵을 어머니에게도 먹이고 싶었다. 괜찮아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붕어빵을 먹는 내내 자주 웃었다. 가게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고요미 씨는 우리에게 웃으며 인사만 보내고 묵묵히 붕어빵을 구웠다. 나도 별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리고 씩씩하게 전철을 타고 돌아갔다. 고요미 씨의 붕어빵은 맛있다. 몇 번을 먹어도 먹을 때마다 놀란다. 시중에 널린 붕어빵 중 최고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먹어본 맛있는 음식들 중에서도 1, 2위를 다툴 만큼 맛있다. 깨물었을 때 느껴지는 겉면의 바삭바삭함과 안쪽의 부드러움이 잘 어울리고 팥 알갱이가 씹히는 정도나 팥 앙금의 단맛 정도, 그 모든 것이 딱 좋았다. 너무 좋아서 행복해진다. 나를 위해 구워준 것이라는 생각에 감동한다. 고요미 씨는 손님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물고 환하게 웃는 순간이 기쁘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가 숙여진다고 했다. 아니지, 아니야.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 쪽은 손님이다. 고맙다고 말하고 찬사를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진다. 맛에는 힘이 있다. 먹기 전까지 가슴을 채우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화가 날 정도로 맛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흥분하다 못해 새빨개진 얼굴로 어디 팥을 쓰냐, 밀가루는 어디와 거래하냐, 물은, 설탕은 하고 질문을 퍼부었다. 특별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해도 의심하며 뭔가 섞은 게 분명하다고 지레 짐작했다. 하도 물고 늘어져서 가게에 있던 밀가루랑 설탕 봉지를 보여줬어. 그랬더니 납득했어. 아니,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하던걸. 고요미 씨는 웃었다. 제일 좋은 재료도 고려한 적은 있었지만 고요미 씨는 일반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좋은 걸 썼다가 구하기 어려워지면 큰일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건 싫어. 언제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야 내 실력인 거지. 언젠가 특별한 밀가루나 팥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해보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곳에서 조달해도 그때그때 밀가루의 질이 천차만별이야. 이 밀가루로는 맛이 없을 것 같은 날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내 실력에 모든 걸 걸지. 밀가루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밀가루도 날에 따라 기분이 있다. 고요미 씨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다. 아침에 밀가루를 만지면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계절이나 그날 날씨를 고려해 물의 양과 숙성 정도를 바꾼다. 고요미 씨는 대충이라면 대충이지 하고 웃었지만 일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언젠가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동에서 천재로 성장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자기 연습법을 소개했는데 하고 고요미 씨는 동경 어린 말투로 말했다. 어려운 패시지는 한 소절씩 잘라내서 완벽하게 10번을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한대. 완벽해지면 그 다음 소절로 넘어가고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어머니가 고안한 퍼펙트 10이라는 방법이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연습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러고는 조금 민망하다는 듯이 말했다. 붕어빵이랑은 비교도 안 되겠지만 지금껏 수백 번, 수천 번 구웠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무치도록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매일 아침에 10마리를 완벽하게 구우면 가게를 열기로 했어. 낮에도 10마리, 밤에도 10마리. 그 완벽한 10마리는 어떻게 해? 완벽하니까 손님이 오면 팔지. 손님이 안 온다 싶으면 내가 먹고. 리스본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일할 때면 당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고요미 씨가 어린 소녀처럼 구김살 없는 표정으로 웃었다. 예전에 다람쥐를 키웠어. 고요미 씨가 말했다. 리스본이라고 해. 어? 리스본? 응, 다람쥐 리스본. 내가 붙였어. 좋은 이름 같았거든. 리스본이 지명인 줄은 몰랐어. 아빠도 엄마도 반대하지 않았고 오빠만 이름이 이상하다면서 웃었어. 그런데 아무도 그게 포르투갈의 수도라고 알려주지 않더라. 리스본은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도 많고 똑똑해서 다들 예뻐했어. 그래도 나를 제일 좋아했지. 내가 학교에 다녀오면 꼭 현관까지 나와서 맞아줬어.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로 나인 줄 알았나 봐. 고요미 씨는 뿌듯해하며 킁킁 콧소리를 냈다. 방에 풀어놓고 키웠어? 응. 우리는 있었는데 잠금지는 않았으니까 알아서 문을 열고 나왔어. 그리고 피곤하면 우리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더라. 와, 똑똑하다. 여름방학 때 오빠랑 같이 친척집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 이틀이나 사흘 정도 묵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리스본이 현관에서 내 품으로 뛰어들어서는 하고 고요미 씨는 정말로 뛰어드는 몸짓을 했다. 뛰어든 것은 고요미 씨가 아니라 리스본이었을 텐데. 안으려고 했더니 내 가슴을 발로 차고는 우리로 돌아가서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처럼 쳇바퀴를 빙글빙글 무섭게 돌리는 거야. 그러다가 하고 앞발로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신용을 했다. 리스본 이야기를 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모양이다. 또 문을 열고 뛰어나와서는 나한테 어딜 다녀온 거야 이렇게 오랫동안 이라고 또렷하게 말했어. 일본어로 말한 것 같았다니까. 그때 내게는 겨우 사흘이었지만 리스본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으리란 걸 이해했어.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 다람쥐의 시간은 흐르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 생물의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심박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고요미 씨가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적어도 당시 고요미 씨는 몰랐을 테지. 호두를 제일 좋아했어. 특별한 날에만 간식으로 줬어. 그러면 와 하고 기뻐하면서 일단 크게 한 입 깨무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지 보관해두려고 하더라.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 감추려고 우리에서 나와 여기저기 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녀.
아무도 안 보는지 확인하고, 물론 나도 안 보는 척을 해줬는데, 그러면 상인방 끝이나 식기장 뒤, 뭐 그런 곳에 호두를 감추고 시치미를 뚝 뗀 얼굴로 우리로 돌아가. 그렇게 감춘 걸 어떻게 해? 그게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고요미 씨가 대답했다. 그리고 아니다. 리스본은 머리가 좋았으니까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하고 생각에 잠겨 말했다. 보존 식량이었을지도 모르고. 야생 다람쥐도 겨울을 대비해 땅속에 나무 열매를 묻는다. 그리고 묻은 위치를 잊어버린다. 봄이 되면 파헤쳐지지 않은 나무 열매가 일제히 싹튼다. 눈이 드문드문 남은 단색 숲의 흙에 선명한 연두빛이 섞인다. 맑고 투명한 공기, 상수리나무 가지에서 눈이 녹아 똑똑 쉴 새 없이 떨어지고 동면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먹을 것을 찾아 달린다. 다람쥐도 자기가 묻은 도토리는 까맣게 익고 갓 움튼 부드러운 떡잎을 뛰어넘는다. 조금 깨물어 보기도 하려나. 리스본이 죽었을 때 너무 슬펐는데. 고요미 씨가 말했다. 죽은 뒤에 집안 구석구석에서 호두가 나와서 눈물이 났어. 리스본, 이런 곳에 숨겨뒀구나. 나중에 꺼내 먹으려고 했구나. 보관해 둔다고 참지 말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없이 떠올린 전경일 텐데도 고요미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